살림길사 송길사입니다. 근본은 4교시 4강으로 살림길사 기출문제 해설, 살림조성 및 보호 토픽 31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5회 1교시에서 최종님에서 할 수 있는 살림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자법에 의하면 최종님 등에서는 다음 각후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숯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을 굴치, 채취 등 최종님 등의 지정 목적이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번이 잇목 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이고, 최종님에서 할 수 있는 살림사업은 최종님 등의 지정 목적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숯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치, 채취가 있겠습니다. 토픽 32번 최종원에 대한 시험입니다. 117회 1교시에서 최종원에 대한 정의를 물은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종면사업 실시 요령이고 2025년 산림청 예규.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보면 종자공급원이란 최종원, 최종님, 최종인분을 말한다. 최종원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수용목의 종자 또는 클론에 의해 조성된 인분을 말하며, 최종님이란 최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족한 종자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 인분을 말한다. 그 다음에 최종인분이란 최종원과 최종님에서 조림용 종자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최종원 및 최종님이 지정되지 않는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인분으로서 최종님 지정 요건에는 미달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인분을 말합니다. 수용목이란 최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에 필요한 접삽수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수용과 표현적 형질이 우량하여 지정된 수목을 말합니다. 채수포란 우량한 접수 삽수를 채취할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의 집단을 말하며, 클론이란 접삽목, 치목, 조직배양 등으로 무성 번식된 개체를 말합니다. 산림용 묘목이란 산림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산림용 종자로부터 발화 또는 무성 증식한 것을 말하며, 종자산지 구역이란 산림용 종자가 생산된 지역으로 유전적 특성이나 생태적 조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지역을 말합니다. 묘목 생산 대행자란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묘목 생산 사업을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토픽 33번 종자 공급원입니다. 131회 1교시에서 최종원, 최종님, 최종인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종자 공급원이란 산림용 종자의 공급원은 최종원, 최종님, 최종인분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들 세 가지 종자 공급원에 포함된 수종의 총수는 80종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조림수종이 거의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중 최종원만 지정되어 있는 수종은 36종이고 최종원과 최종인분이 함께 지정된 수종은 19종, 그리고 최종님과 최종인분이 함께 지정된 수종은 자작나무 1종, 최종인분만 지정된 수종은 20종이고 최종원, 최종님, 최종인분 모두 지정된 수종은 14종에 이릅니다. 최종원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수용목의 종자 또는 클론에 의해 조성된 인분으로 종자의 유전적 품질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품질의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 공급원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조림 수종 59종을 대상으로 702헥타르의 최종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조림 수종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활력수 최종원의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님은 최종원산 종자만으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족한 종자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인분으로 재적 생장, 생태적 조건에 대한 적응성, 통직성, 최종 편리성, 도난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림은 15수종에 대해 55개소 289.9헥타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종림 지정 절차는 후보지 선정, 지정고시, 통지, 선정 현황 보고로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최종 인부는 최종원과 최종림에서 산림용 종자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최종원 및 최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인분으로 최종림 지정 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인분을 말하며 수간의 형태, 분지성, 병해충 여부, 최종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최종 인분은 54수종에 2684.7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종림 인분 지정 절차는 후보지 선정, 협의, 그 다음에 선정, 통지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3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34번 식품종 보호제도입니다. 93회 1교시에서 국제식물식품종 보호연맹의 산림식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등록되는 식품종이 갖춰야 할 조건 5가지를 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식품종 보호제도를 먼저 살펴보면 국제식물식품종 보호연맹에 의한 식품종 보호제도는 식물 식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이와 같은 식품종 보호제도는 새로운 식품종을 육성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줌으로써 우수품종 육성과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종 등록 조건은 새로 개발된 식품종이 식품종 보호제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개발된 품종의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과 함께 고유 품종의 명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된 식품종은 일정 기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작물과 달리 인목은 타가수분을 하여 접종 상태의 유전자 구성을 보이면서 형질의 변이가 심하고 계하결실과 연결된 생활한이 길어 품종 고정이 힘들기 때문에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젖목이나 삽목 등을 중심으로 번식되는 율시수나 조경수 등에서는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품종 보호 요건을 보면 새로 육성된 품종이 식품종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1번 신규성, 2번 구별성, 3번 균일성, 4번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한 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이라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을 말하며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그 밖 국가에서는 4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이 상업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별성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자산업법상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유통되고 있는 품종, 품종보호권이 등록되어 있는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 품종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또는 품종 목록 등재를 신청한 품종을 말합니다. 균일성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 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정성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이란 품종은 반드시 하나의 품종 명칭을 가져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품종 명칭은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리막 1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35번 율시스 재배관리 밤나무입니다. 92회 1교시에서 밤나무 전문법의 종류를 두 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밤나무 중생종 품종을 세 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95회 2교시에서 조림곤장 유실수종인 밤나무의 재배종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밤나무 주요 품종을 보면 조생종으로 단택이 있고 중생종으로 유마, 축파, 꽃과, 이평, 대한, 대보가 있으며 만생종으로 은기, 석추, 미풍이 있습니다. 밤나무 접목법으로 접수 채취 및 저장은 접수는 품종이 확실하고 충실한 결과모지를 휴면기에 채취하고 채취한 접수는 비닐봉지에 밀봉, 포장하여 2에서 4도씨 저장고에 저장합니다. 접목 시기는 접목은 대목의 수액유등이 왕성해진 4월 중순에 시작하여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종료합니다. 접목 방법은 주로 절접을 이용하며 대목이 굵은 경우 박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접목 요령은 먼저 절접법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 대목은 지상 약 5에서 10cm 높이에서 절단하고 절단면과 수직되게 수피가 평활한 곳을 택하여 목질부가 약간 들어가도록 하여 상단부에서 밑으로 쪼갭니다. 접수는 충실한 눈 2, 3개를 붙여 4에서 5cm 길이로 잘라 한쪽 면을 1.5에서 2cm 가량 약간 목질부가 들어가도록 평활하게 깎아내고 그 반대편의 하단부를 30도 정도로 경사지게 깎아냅니다. 조제된 대목과 삽수의 형성층을 맞춘 다음 비닐끈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고 접수 노출 부위에 전미를 발라 접수의 건조를 방지합니다. 박접법은 접수보다 대목이 굵을 때 이용되며 대목의 굵기는 3cm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접보다는 고접에 많이 쓰입니다. 대목의 상단부에서 접도를 세워서 접수 굵기의 폭으로 가볍게 2cm 길이가 되도록 양쪽으로 종단하여 수피를 젖힌 후 삽수를 삽입합니다. 작업이 간단하며 활착률도 좋으나 수액 유동이 왕성하여 수피가 쉽게 벗겨지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이 적기입니다. 요접법은 대목의 수간 주지 등 배부에 접을 함으로 수형을 임으로 조절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용이합니다. 충기에는 완숙지를, 추기에는 반숙지를 접수로 활용합니다. 대목과 접수의 조제에 있어서 규격화된 기구를 사용하므로 활착률이 높습니다. 할접법은 대목을 절단면의 직각 방향으로 쪼개고 쐐기 모양으로 깎은 접수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접목 후 접목상에 비닐 터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비음발을 씌워서 건조 및 온도 상승을 방지합니다. 소나무류, 모란 등의 접목에 흔히 사용되며 직경이 큰 나무는 활착이 불량합니다. 아접법은 접수 대신에 눈을 대목에 껍질을 벗기고 끼워 붙이는 방법으로 대목은 지상 5에서 10cm 부위의 수피를 예리한 칼로 T 또는 거꾸로 된 L형으로 금을 낸 후 그 사이에 눈을 끼우는 비닐끈으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전미를 바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401쪽과 산림과 이목기술 제2권 산림조성 10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30번 묘목종자 묘목생산에 대한 산림청의 기본 방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129회 1교시에서 안정적인 종자 및 묘목생산을 위한 산림청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목표를 보면 종자 공급원 확대 및 결실 환경 개선, 묘목 생산 체계의 고도화로 고품질 종자와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종자 생산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산림을 종묘 생산량 확대를 위해 최종원 등 종자 공급원 신규 조성과 결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의 본격 운영을 통한 종자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결실불량 최종원의 과감한 갱신 및 신규 조성, 결실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묘목 생산은 스마트 양묘 시스템, 양묘시설 현대화 등 양묘시설의 과학화, 자동화로 묘목 생산성 향상 및 체계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산림자원 분야 사업계획 산림청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수한 종자 묘목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표는 종자 공급 확대 및 결실 환경 개선, 묘목 생산 체계 고도화로 고품질 종사와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고, 사업량은 종자 50톤 생산, 조림용 묘목 5천만 그루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정책 여건은 종자 생산은 기후변화 적응성 및 탄소 흡수력이 높은 수종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자 공급원의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묘목 생산은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양료 시스템 고도화로 노동력 의존형 묘목 생산 구조 개선 및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력관리는 국가 종묘 정책의 근간인 이력관리 확립을 위해 사업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보면 종자 생산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산림용 종묘 생산량을 확대하고 최종원 등 종자 공급 신규 조성 및 결실 환경 개선, 아까 그 설명한 기본 방향과 같습니다. 그 중에 이력관리 부분은 종묘 이력은 종자 생산부터 묘목 생산, 조림까지의 사업 이력을 관련 시스템을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향입니다. 내용은 2025년도 산림자업 분야 사업계획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37번 쑥갓구기 사업 풀베기입니다. 86기 1교시에서 풀베기 사업중 둘레배기 유령, 104회 1교시에서 풀베기 시기와 작업 방법, 111회 1교시에서 풀베기 작업의 종류, 116회 4교시에서 풀베기 작업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기출되었습니다. 풀베기의 개요를 보면 조림목이 활착을 해서 어느 정도 생장을 하였을 때 잡초목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조림목 주변에 잡초나 맹아지를 잘라주는 작업입니다. 풀은 땅을 보호하고 찬바람으로부터 묘목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풀베기 시기는 조림을 하고 나서 보통 3년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잣나무와 같이 생장이 느린 수종은 5년 정도까지, 그리고 조림목의 수고가 잡초보다 1.5배 또는 60에서 80cm 더 클 때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대개 6, 8월에 실시하고 9월 이후에는 조림목을 보호하는 효과가 피해를 주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조림지 중 잡초목이 적은 곳은 7월중에 1회를 실시하고 무성한 곳은 6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한풍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좀 일찍 시작하여 겨울 동안 주위의 잡초목에 의하여 조림목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는 주의식생으로부터 피합을 받기가 쉬우므로 우선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해 줍니다. 풀베기 작업의 종류 및 대상지를 보면 모두베기는 조림지 전면에 잡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지에 적용합니다. 줄베기는 조림부 외에 식재열에 따라 약 90에서 100cm 폭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해, 풍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적용합니다. 둘레베기는 조림목 주변을 반경 50cm 내로 정방형 또는 원형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군상식재지 등 조림목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풀베기 형식을 보면 풀베기는 모두베기, 줄베기,
둘레배기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모드배기란 조림목을 남겨놓고 그 밖에 모든 잡초목을 깎아버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조림목에 가장 많은 양의 광선을 줄 수 있고 지상식생의 피압으로 수용이 나빠지기 쉬운 양수에 적용합니다. 낙엽송, 소나무, 참나무, 편백, 잣나무 등에서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줄배기는 흔히 적용되는 것으로 조림목이 심어진 줄을 따라 잡초목을 제거하고 줄 사이에 것을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묘목을 한풍에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풀배기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줄배기에는 줄을 등고선 방향으로 잡는 수평 조회와 산허리 경사에 따른 경사 조회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레배기란 조림목의 주변에 나는 잡초목만 깎아버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히 한풍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조림목을 중심으로 해서 약 1m 지름을 가지는 원형 내의 것만 제거합니다. 그다지 적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 조림목 전체를 제거하는 모드배기, 줄을 따라 베는 줄배기, 그 다음에 둘레배기가 있습니다. 풀배기 작업 방법별 장단점을 보면 모드배기는 인지가 비옥하거나 조림목에 가장 많은 양의 광선을 줄 수 있고 지피식생의 피압으로 수용이 나빠지기 쉬운 양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줄배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묘목을 한 풍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풀배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다지 많은 광선을 요구하지 않는 나무, 잣나무 등에 적합하며 작업 방법은 실제를 따라 90에서 100cm 폭으로 잡초목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둘레배기는 바람과 동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림목 주변 50cm 내의 범위에서 원형 또는 정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림학 본론 1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38번 임지 비배 원칙입니다. 114회 1교시에서 임지 비배 원칙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토양 및 식물 분석과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토양과 식물체의 분석 내용을 식물 선정에 관련시켜 양료진단, 11항 추정의 자료로 삼으나 이에는 특별한 점이 많으며 다음 몇 가지 원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사치 흡수로 식물이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료를 흡수하여 저축하는 성질을 말하는 것 과잉 흡수입니다. 식물체 내의 질소 농도와 질소 공급량에 따른 스트로브 잣나무 묘목의 건중량 증가 그래프를 보면 질소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식물체 내의 질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풀이에 의한 흡수량 증가를 뜻합니다. 질소 공급량이 적은 결핍 범위에 있어서는 질소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묘목의 건중량 증가는 직선적이고 그런데 질소 공급량이 어떤 한도를 넘으면 묘목 건중량의 증가는 보이지 않는데 이때 양료 사치 흡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한 양료 효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체 내에 제한량으로 존재하는 양료는 식물체가 작을 때에는 점점 감소해 가다가 식물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한도를 넘으면 다시 증가합니다. 위량 원소인 구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희석 효과는 식물에 대하여 어떤 제한 양료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다른 비제한 양료의 농도가 감소하고 마침내 식물의 성장을 제한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을 희석 효과라고 합니다. 희석이 진행되면 이것이 결국 제한 인자가 됩니다. 즉, 한 가지 원소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다른 원소의 결핍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림학 본론 19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39 덩굴 제거입니다. 66회 1교시에서 조림지에서 덩굴 제거 시 물리적 방법, 그 다음에 81회 2교시에서
화학적 방법의 주의사항, 그리고 기술하고 디캄바 액제와 글라신 액제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87회 2교시에서 덩굴식물의 종류, 덩굴식물에 의한 해, 덩굴치기의 작업 방법, 그다음에 89회 4교시에서 그 덩굴 제거 방법을 설명하고 제거 방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논하시오. 그다음에 99회 1교시에서 화학적 덩굴 제거 작업에 사용되는 디캄바 액제, 반젤과 그다음 글리포세이드 액제, 글라신의 적용 대상, 대상지, 약제의 특성, 처리 시기, 처리 방법을 비교 설명하라는, 그리고 119회 4교시에서 인공조림지에서 조림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제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의 개념을 보면 덩굴 제거는 풀베기와 재벌을 할 때는 물론 풀베기와 재벌이 끝난 후에도 덩굴이 발생하면 계속 실시해줘야 합니다. 조림지에 많이 발생하는 덩굴류는 칡, 다래, 머루, 사위질방, 담쟁이 덩굴, 노박 덩굴, 으름 덩굴, 댕댕이 덩굴 등이 있으며 덩굴은 수간을 덮어 생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줄기를 감아 잘록하게 만들어 목재의 가치를 낮추고 바람에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칡은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력이 왕성하여 조림지의 칡 제거는 조림의 성패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먼저 물리적 방법을 보면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할 경우 임목이나 임지, 야생동식물, 산림이용객, 수자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작업 횟수는 대상지 덩굴의 종류의 양을 고려하여 2, 3회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인력으로 덩굴의 줄기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제거, 그리고 칡뿌리의 채취는 채취기와 동력 칡뿌리 절단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비닐 내 밀봉 처리 방법을 통해 칡을 고사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화학적 방법으로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하여도 임목이나 임지, 입지, 야생동식물, 산림이용객, 수자원 등의 피해가 없는 지역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양을 고려하여 2, 3회를 실시하고 작업상 주의사항은 약재가 빗물이나 관계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양액이 땅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약재 처리 후 24시간 이내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재 처리 작업을 중지합니다. 디캄바 액제는 고온 시에는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합니다. 사용한 처리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반드시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디캄바 반벨 처리는 제거 대상 식물은 칡, 아카시아, 콩 등 홍과 식물을 비롯한 광엽 잡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업 시기는 초본류 발생과 낙엽수의 잎이 피기 전인 2, 3월쯤에 실시하거나 낙엽이 진 후 10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임지는 조림목의 뿌리가 넓게 뻗지 않은 조림 후 1에서 3년이 경과된 임지에 실시하며 조림목이 큰 임지에서는 약액이 지면에 떨어지거나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액주입기 사용은 칡줄기의 지름이 2cm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cm 미만인 경우에는 주두부 중심부에 처리합니다. 약재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cm일 경우에는 0.2ml, 5cm인 경우에는 0.5ml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상일 때는 가장 굵은 줄기 한 곳만 처리하면 됩니다. 약재 도포기의 사용은 칡의 주두부에서 10cm 이내 줄기에 도포하되 칡줄기 3분의 2 둘레까지 도포하고 도포폭은 줄기 지름의 2, 3배 정도로 주두부에서 나온 모든 줄기를 처리합니다. 칡의 줄기마다 풀이가 나온 경우 주두부 쪽 줄기에 도포하고 약재 도포기의 처리 양량은 제거 대상 덩굴의 굵기에 따라 0.05에서 0.5mm로 합니다. 디캄바 액제는 호르몬형 선택성 제초제로서 화분과 식물은 내약성이 강하나 광엽 잡초, 특히 콩과 식물에 대한
고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글라신 액제 근사미의 처리를 보면 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기는 덩굴류 생장기인 5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하고 약재 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위부에 살아있는 조직 내부에 약액을 주입합니다. 약재 주입기 주두부입니다. 주두부. 약재 주입기의 1회 주입 양량은 덩굴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글라신 액제 원에 0.3에서 1.0ml 정도를 1, 2회를 주사합니다. 면봉 사용 시에는 약재 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켜 제거 대상 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 1개씩 꽂는 방법을 택합니다. 참고로 디캄바 액제 작업 시 주의사항은 디캄바 액제는 흡수 이행력이 강하여 약재가 빗물이나 관계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약재 처리 후 24시간 이내 강화 해상될 경우에는 약재 처리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30도 이상 고온 시에는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을 삼가해야 합니다. 처리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 병은 반드시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토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2019 산림청 훈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정된 2022년에 개정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산림청 훈령에 보면 덩굴류 제거 방법의 일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동사항으로는 그 미탁제 처리, 그러니까 미탁제 처리 내용이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탁제는 페놀식의 호르몬성 제초제로 식덩쿨을 방지하는 제품으로는 유일한 미탁제 제형의 제초제입니다. 입자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미탁제형 제형으로 약효증대, 약해 감소의 효과와 흡수 이행력이 우수해 안정적인 약효를 나타냅니다. 선택성 광협제초제인 광협제초만 고사시키고 화분과 잡지에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미탁제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강 마지막인 토픽 40번 가지치기 작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8회 1교시에서 가지치기 작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가지치기의 개념을 보면 가지치기는 간벌과 함께 인분 보육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작업인데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의 일부를 계획적으로 끊어주는 조림 작업 행위로서 그 주요 목적은 장갑 무절의 질이 우량한 목재를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가지치기 작업은 옹이가 없고 통직한 완만제를 생산하며 수관의 직경생장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숙각구이 작업입니다. 가지치기 작업은 살아있는 가지와 죽은 가지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죽은 가지를 방치하면 부패되어 목재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병해와 충해 그리고 산불 피해의 원인이 되므로 죽은 가지의 제거는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줄기 형태를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작업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산기관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량에 유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은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량이 많을수록 효과가 작아지므로 어린 나무일 때 강도의 가지치기 작업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가지치기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가지치기의 장점으로는 연륜폭을 조절해서 수관의 완만도를 높이고 상장 생장을 촉진하고 하목의 수확량을 증가시켜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잇목 간의 부분적 균형에 도움을 주고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수관화를 경감시킵니다. 무절제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나무 성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화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작업상 논문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리막걸론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